자, 126쪽입니다.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출제 비중이 점유권보다 훨씬 높은 파트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211조를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죠. 토지 소유권 범위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 그럼 건물에는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 나무. 자, 이 나무들은 토지와 별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일부로 다뤄요. 나무는 토지의 일부로 다루고 그래서 이건 결국 뒤에 가는 저당권 편하고 연결되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토지 경락받은 사람한테 불옥으로 건물을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안 주죠. 별개니까.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나무는 경락인이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부합물. 자, 그리고 이 토지에 성숙한 농작물이 있어요. 벼라든지 이런 농작물이 있다면 요 농작물에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성숙한 농작물은 독립한 물건으로 봐요. 그래서 이건 누구 거냐면 경작자 거지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돌덩이가 하나 있어요. 이 돌덩이가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원래 있던 돌이다. 그러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겠죠. 그죠? 근데 자연석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인공적으로 조각을 해둔 석불이 있어요. 석불. 그러면 이 석불에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이건 안 미쳐요. 그죠? 인공적으로 조각한 석불에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다루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토지 밑에 천연 지하동굴이 있어요. 지하동굴. 그럼 이 지하동굴이 있다면 이 지하동굴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일까요? 하나로 다룰까요? 이건 하나로 다뤄요. 그렇죠? 천연 지하동굴은 당연히 하나로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이 토지 밑에 광물이 있어요. 광물. 광업권이라는 준 물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이 있다. 그럼 이 광물은 토지의 일부로 다룰까요? 별개로 다룰까요? 이건 별개로 다뤄요. 광물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다. 광업권의 대상이 별도로 되고요. 야, 토지 밑에 물이 흘러요. 물이. 그 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온천수예요. 온천수. 지하수. 온천수가 있다면 이 온천수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일까요? 토지 소유권의 일부로 다룰까요? 일부로 다뤄요. 일부로. 그러면 이 경우에 알 수 있는 것은 온천은 토지의 일부니까 온천권이라는 별도의 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나라에는 온천권이라는 관습상 물권은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광물은 별도로 다루니까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니까 이건 광업권이라는 물권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광업권이라는 준물권에 의해서 광물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무슨 얘기냐면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취득해서 이 광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 광업권자가 이 땅을 사버리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했어요? 둘 다 있다고 했어요? 둘 다 존재하면서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고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이건 결국 저당권 편에 가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의 저당을 잡았는데 토지가 경매되면 거기에 있던 성숙한 농작물 벼라든지 쪽파라든지 이런 거를 경락인이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별개로 보니까 소유권의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인데 취득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에 나오는 취득쇼. 취득쇼가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인정되는 건 소유권, 지상권, 질권, 전세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광어무 이런 거 있고요. 안 되는 건 뭐만 좀 제일 중요하냐면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 시험에 취득쇼가 너무 쉽게 나왔는데 2번이 출제가 됐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그러면 점유 취득쇼는 몇 년 점유해야 한다고 했어요? 20년.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점유해요, 설정자가 한다고 했어요. 설정자. 그럼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원래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취득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번 시험에서 그걸 물어봤고 나머지 것들은 참고로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가 나옵니다. 1항에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냥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돼요.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 이번 과정에서 안 보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하면 되냐면 20년을 점유하면 시효 취득 기간이 완성되고요. 20년 점유했다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A가 이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요건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A는 아직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20년의 점유를 완성하면 얘는 뭐가 생기냐면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등기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이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채권적 권리예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상대방, 채권이니까 상대성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당시의 소유자예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럼 얘는 누구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갑에게.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2000년에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이 A의 상대방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95년도에 등기를 넘겼어요. 그러면 A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에요. 그럼 을에게 청구하면 되죠? 근데 을이 병에게 98년도에 등기를 넘겼어요.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즉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때 A가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성 전에는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얘는 완성됐을 때 소유자에게 등기 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갑에서 을로 2001년에 등기가 넘어갑니다. 자,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2000년에 누가 소유자였어요? 갑이요. 그러면 얘 상대방은 갑인데 얘한테 안 받아오는 동안에 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A가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채권이니까 자기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겐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A는 등기를 받아올 수 없어요. 핵심이에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얘는 등기 받아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언제 바뀌면 안 돼요? 완성 후에 바뀌면 얘한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중양도 법리와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을이 갑한테 돈 내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선일 때만 취득할까요? 선악 불문 취득일까요? 권리자에게 샀으니까 당연히 취득이에요. 선악 불문 취득합니다. 따라서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물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서 소유권이 갑에게로 복귀됐대요.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면 받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 얘기는 완성 후에 을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A의 등기 청구권이 갑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남아있지만 자기 상대방인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거의 나오는데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시효 완성자가 누구에게 등기 청구가 되느냐를 물으면 뭘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걔가 완성 전에 받은 애냐 후에 받은 애냐 봐야 돼요. 완성 후에 받은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새로운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이라는 얘기는 2001년 등기 바뀌었을 때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인정해줘서
다시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돼요. 20년만 또 기다리면 돼요. 예. 20년 금방 가요. 그죠? 예. 원래 수험생의 일기는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예요. 하루는 힘들어 죽겠어. 아침부터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계속 떠들고 막. 근데 하루는 굉장히 지겨운데 지나고 나면 1년은 진짜 금방 가요. 취득시효 사건은 2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 50년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 시험 날짜 발표됐죠? 아, 모르세요? 예. 10월 29일이에요. 10월 29일.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해서 이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소위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1차 취득시효라고 부르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2차 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이 A는 을에게 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막 바뀌었대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간 중에 바뀌는 건 1차 취득시효든 2차 취득시효든 상관없어요. 완성 후에 바뀌면 안 되지만. 그런데 A가 2001년 현재는 을에게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가 을에게 등기를 달라고 못하니까 이 A가 갑한테 아저씨 왜 나한테 등기를 안 주고 을 줬어요? 물어내세요.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 일단 파악하실 점은 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가 문제가 돼요. 자, 우리 첫 시간에 한 거라서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다른 점은 뭐였냐면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위반되면 채무불이행이고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누구한테 맞았다. 누가 자동차로 치였다. 이러면 채무불이행의 불법행위. 불법행위.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준다? 그건 뭐예요? 계약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A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근거는 채무불이행일까요? 불법행위일까요? 얘랑 무슨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라고 무조건 틀려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한번 나왔어요. A는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갑과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OX예요. 없어요. 둘은 계약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손해배상이? 불법행위. 그러면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막 화를 내면서 물어내래요. 내 땅 내가 팔았는데. 그럼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A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다음에 저 등기 주세요라고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얘 주기 싫겠죠. 싫으니까 팔아먹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갑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주는 건 언제냐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을 했다면 그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역시 사례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는데 얘가 만약에 등기를 못 받아오게 되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 청구를 언제 했느냐? 팔기 전에 했느냐? 팔고 난 다음에 했느냐가 문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모르고 팔았다면 당연히 할 필요 없죠. 일반적으로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파는 게 일반적일까요? 모르고 파는 게 일반적일까요? 모르고 파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알면 저지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파는 게 일반적인데 A가 만약에 그 전에 등기를 청구했더라면 어차피 얘는 얘한테 뭘 줬어야 돼요? 등기 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팔아먹었으니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잘 봐두시고 교재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B번에 20년간 점유의 계속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 줄에 보세요. 둘째 줄 가운데 B번의 둘째 줄 가운데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다. 꼭 직접 점유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점유라고 하면 항상 어떤 점유가 포함되는 거냐면 간접 점유를 포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나오는데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나오죠.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돼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명인이 변경되었다. 언제 바뀌었어요? 완성 전에.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명인이 변경되었다. 자,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뭐 사례로 이야기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2010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등기가 몇 년도에 넘어갔어요? 2009년에 넘어갔네요. 그러면 이건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받아올 수 있죠. 예, 그림이 잘못 그려졌네. 2009년을 2011년으로 고치세요. 2009년이면 당연히 받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갑에서 그림에 갑에서 을로 매매로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2009년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그걸 2009년을 2011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완성 전에 넘어가야 돼요? 후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후에 넘어가야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이 그림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 얘기고. 그래서 그 화살표에 A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등기명, 이후 등기명이니까 11년이 돼야죠.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중양도 법리고 이중매매처럼. 근데 화살표에 다만 등기명인이 변경된 2011년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 뭐 을이 선악불문 취득인데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 이중매매 봤던 거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손해배상인데 길게 나와 있는 거 안 보셔도 돼요. 굵은 글씨만 보면 뭐라고 되냐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알면서 처분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화살표 시에는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갑에게로 돌아오면 A는 갑에게는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130쪽에 봅니다. 130쪽에 취득시효 효과가 4번이 나오는데 1 기억해 보면 등기 전의 효과예요. 등기 아직 안 했으면 현재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소유자는 아닌데 20년의 점유를 완성하면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깁니다. 이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명인인데 이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20년의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을 하면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그런데 요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얘는 불법 점유자예요? 정당한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점유할 권리가 발생이 돼요. 근데 점유할 권리가 발생이 되는데 소유권은 아직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야, 내 거 내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뭐가 있으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야, 임료 물어내 이런 거 다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을은 지금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소유자가 되는 건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받아 와야 돼요. 그럼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는데 중요한 점은 언제부터 소유자로 인정해 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등기 시냐 점유 개시 시냐 이게 문제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등기 후의 효과. A번에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A번은 참고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보면 되고. B번에 보시면 조문 나오는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자, 등기 시부터 소유자가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점유 개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A가 등기를 하면 얘는 언제부터 소유자인 것으로 인정해요?
80년 점유 개시 시부터 계속 소유자였던 것으로 인정해서 뭐 차임이나 이런 걸 얘한테 당연히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에서 점유 취득시효의 법률 관계를 잘 파악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완성 전에 바뀌면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성 후에 바뀌면 받아올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어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얘가 2000년에 완성했으니까 이때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이 상대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유자면 되니까 완성 전엔 바뀌어도 상관없고 완성 후에 바뀌면 상대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받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에 누구라고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래서 완성 전에 바뀌는 건 상관없지만 완성 후에 바뀌어버리면 대항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 물어보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물어보면 얘가,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그 점을 구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맨날 알고 팔았다 모르고 팔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다 맞추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험에서, 변리사 시험에서 한번 어떻게 냈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부동산을 팔아버립니다. 갑이 부동산을 팔자 A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가 시효를 완성했는데 부동산을 처분하자 얘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완성 전,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팔면 손해배상 해야 되고요. 모르고 팔면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분하자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알고 판 거예요, 모르고 판 거예요? 아니, 이건 복공부 아니잖아요. 자, 얘가 부동산을 처분하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대요. 알고 판 거예요, 모르고 판 거예요? 모르고 판 거죠. 그럼 손해배상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맨날 시험이 쉽게 나오면 알고 팔았냐 모르고 팔았냐 물어보니까 그거 한번 또 꼬드겨 보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처분하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아무리 즉시라고 하더라도 뭐가 먼저 있었어요? 매매가 있었잖아요. 그럼 모르고 판 거니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첨부가 나오는데 부합만 볼까요? 첨부에서 부합 혼합 가공인데 시험에 나오면 이제 부합이 나와요. 256조를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부합을 볼 텐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게 있고, 그리고 동산끼리 부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간의 부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합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자를 달리하는 각기의 물건이 결합이 되어서 이걸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면 분리를 금지시켜요. 그럼 분리를 금지시키면 그 물건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돼요. 그럼 소유자를 결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트가 하나 있어요. 보트.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보트인데 여기에 을이 모터를 장착했어요. 모터를.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모터보트라고 부르시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합되어서 하나의 물건이면 소유자를 갑으로 할지 을로 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부합의 문제.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분리를 금지합니다. 분리를 금지한다. 그럼 분리를 금지하게 되면 소유자를 누구로 할지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럼 만약에 갑이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 걸 가져가지면 안 되니까 뭘 해줘야 되겠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 갑 소유 물건과 을 소유 물건이 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 그럼 분리해서는 안 되고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해지면 이때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 그것을 부합이다라고 하고요. 부합의 모습은 세 가지인데 시험에 나오면 거의 뭐 99% 이거죠. 이것만 보는데, 그럼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이 되면 원칙은 누가 소유자가 될까요?
부동산 소유자일까요? 동산 소유자일까요? 부동산 소유.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이 되는데 오히려 동산 가격이 더 비싸더라. 물론 예외적인 경우겠죠. 예를 들어서 허름한 목조 가옥에 그 목욕탕을 설치했는데 황금 욕조를 설치. 훨씬 더 비싸. 그럼 이거 누구 걸까요? 동산 소유자일 걸까요? 그래도 부동산일까요? 그래도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래서 이건 가액과 상관없어요. 가액과 상관없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부동산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권원자가 설치한 독립성이 있는 물건. 권원자가 설치한 독립성이 있는 물건은 이건 누구 거냐면 권원자 소유가 돼요. 근데 아무리 권원자가 설치를 했어도요, 독립성이 없는 물건이면 그건 누구 거냐면 부동산에 부합이 돼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을이 임차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얘 권원자죠? 임차권자가 여기다가 물건을 설치해요. 근데 이 건물에 설치한 물건이 독립성이 이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게 만약에 독립성이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죠. 독립성이 없으면 건물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요. 제가 학원하려고 벽걸이 TV, 벽걸이 에어컨, 뭐 캠 이런 걸 달았어요.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건물주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근데 제가 건물을 임차해서 이 벽을 덧댔다든지 이 천정의 합판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벽이나 천정 합판 이건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아무리 임차인이 권한을 가지고 설치했어도 임차인 거예요, 건물에 부합이 돼요? 건물에 부합이 돼요. 그럼 결국 이것도 사실 부합이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23회 이후에는 없어요. 거의 드물고 보통은 이제 저당권 관련 문제예요.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예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인이 설치한 독립한 물건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여기에. 쉽게 생각하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이는 제가 설치한 벽걸이 TV 에어컨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 이거 임차인 거잖아요. 그럼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부합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부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건물의 일부분이 된 거야.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당연히 미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거 한번 또 보면 그럼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끝나고 나갈 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임대인한테 아저씨 이거 제 거니까 아저씨가 이거 사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불러요. 부속물 매수 청구.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독립성이 없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이거 사세요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이미 얘 거니까. 그럼 이때는 아저씨 내가 설치해서 이거 가치가 올랐으니까 비용을 주세요 라고 뭘 청구하냐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점은 뒤에 이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임대차 가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의 전제 조건, 이 부속물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고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임대인 거니까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유익비, 비용의 문제로 간다라는 거야. 구별되셨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했다는 건 얘가 빌린 게 토지일까요? 건물일까요? 건물에 부속시킨 거예요. 나중에 보지만 토지를 빌리면 부속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지상물 매수라고 불러요. 일단 들어두세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빌리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상물 매수. 말 그대로 땅 위에 있는 물건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토지를 임대차 했다.
땅 빌렸죠?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건물이 뭐예요? 임차인이 지은 지상물이에요. 그러면 요 토지 임차인은 끝나고 나갈 때 얘한테 뭘 청구하는 거냐면 지상물 매수고, 건물을 빌린 사람이 물건을 부속시켰을 때는 그때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부속물 매수. 근데 임차인이요, 뭐 아무거나 다 붙여놓고 사라 그러면 임대인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는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언제만 하는 거냐면 임대인 갑에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했을 때, 이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붙여놓고 다 사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임대인의 동의나 예로부터 매수했을 때 가능하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131쪽에 그 맨 위에 점에 부합의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느 정도가 되면 부합이냐? 부합이라 함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부합이에요. 대표적인 부합은 뭐가 있냐면 이 주유소예요. 주유소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요. 여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주유기, 총 달려있는 주유기 있잖아요. 그럼 주유기 밑에는 당연히 거대한 탱크가 있죠. 그러면 요 유류저장 탱크는 독립한 물건일까요? 주유소에 부합되는 걸로 볼까요? 부합으로 보는 거예요. 부합. 그래서 이 유류저장 탱크를 따로 독립하여 분리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류저장 탱크는 주유소에 부합된다. 그럼 만약에 주유소가 팔리면 뭐도 따라가는 거예요? 탱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합의 성질인 거지. 자, 관련 문제는 아까 보셨어요. 건물의 법.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돼. 건물은 독립한 거라고 했죠.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점에 수목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 부합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농작물은요? 부합? 안 돼요. 농작물은 누구 거라고 했냐면 경작자 거다라고 했죠. 자, 그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아까 보신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133쪽에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도 거의 뭐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 공동소유 밑에 그림이 있는데 공유랑 뭐가 있어요? 합유랑 총유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이 개념만 보고 마칩니다. 공동소유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물건이 하나 있는데 소유자가 이렇게 여러 명인 것을 공동소유라고 부르겠죠. 근데 공동소유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건 똑같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냐면 이 공동 소유하는 구성원들의 결합관계에 따라서 나눠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것은요, 구성원들의 결합관계가 없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고, 총유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결합관계가 매우 견고한 단체주의적 성향을 띱니다. 그러면 합유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중간하죠. 개인주의적 성향도 있고 단체주의적인 성향도 있고요. 이게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점이에요. 시험은 거의 95% 공유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합유, 총유는 개념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공유를 보면 공유는 뭐가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공동 소유하는 구성원들 간에마다 각각의 독립한 권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공유한다라고 하면 구성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뭘 가져요? 공유? 지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지분권을 당연히 갖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지분을 처분하려고 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완전 개인주의니까 내 지분 내가 파는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 지분 처분은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유물을 쪼개고 싶어요. 자, 공유물 분할 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쪼갭시다 라고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을과 병 얘들 지분 합치니까 3분의 2예요. 3분의 2 지분권이 분할은 싫다라고 거부하면 분할이 안 될까요? 그래도 분할할까요? 그래도 하는 거야. 분할은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그럼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상대방이 거절 못하는 게 형성권이었죠. 그럼 분할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쪼개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형성권, 형성권. 그러니까 공유라는 건 보시는 것처럼 완전 개인주의니까 개인마다 완전히 독립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합유라는 건 뭐냐면 이 합유는 어디서 나타나는 소유 형태냐면 민법상 조합계약에서 나타나요. 민법상. 근데 이 조합이라는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조합계약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업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가게 하나 차렸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민법상 조합계약, 동업계약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는 특별법상 법인인 거고요. 얘들이 지금 법인 설립 등기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친구 둘셋이 모여서 동업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합유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합유라는 것은 친구 갑이랑 을이랑 1억 원씩 보태가지고요. 포장마차 하려고 땅을 하나 샀어요. A라는 동업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재산이 바로 합유가 되는데 동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업을 하면 투자 지분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얘는 1억 원 냈고요. 얘는 땅 사는데 2억 원 냈어요. 그러면 수익을 똑같이 나눠요? 투자 비율로 나눠요? 투자 비율로. 그 얘기는 동업을 하면 1억 원씩 내면 똑같이 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유도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근데 공유 지분하고 다른 건 이 합유는 지분은 있지만 동업이라는 단체주의적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합유 지분을 처분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요? 전원 동의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합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한테 지분을 팔았어요. 그럼 갑은 다음 날부터 누구랑 동업해야 돼요? 병 처음 보는 사람이랑 동업을 해야 되잖아요. 동업이라는 조합이라는 계약은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돼야 안 돼요. 을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될까 안 될까요? 만약에 상속되면 갑은 누구랑 동업해야 돼요? 그 집에 그 제일 말 안 듣는 딸내미 상속이 있잖아요. 걔랑 동업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상속될 수도 없어요. 그럼 상속 안 되면 갑이 와 땡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뭘로 보상해 줘야 돼요? 돈으로 보상해 줘야 돼요. 다만 이 동업체는 이제 얘가 단독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합유예요. 합유. 그러니까 합유도 지분은 있지만 동업이라는 그 구속력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분 상속 같은 거 안 되고요. 이거 쪼개면 돼야 안 돼요. 합유물 분할. 지금 이 상태에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쪼갠다고 가정해 보세요. 동업이 유지돼요? 깨져요? 깨져요. 합유물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유물을 분할하고 싶으면 뭐부터 깨야 돼요? 동업. 조합을 먼저 해산하고 그럼 조합을 해산하면 이제 단체적 구속이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뭐랑 같아질까요? 공유. 그러면 이 합유물을 분할하고 싶으면 조합을 해산하고 공유물 절차, 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에 들어가면 돼요. 제일 단체주의적인 게 총유인데 이 총유의 소유 형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비법인 사단에서 나타나요. 비법인 사단. 단체. 우리 첫 시간에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했죠. 법인은 언제부터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설립 뭐 하면? 등기하면. 근데 비법인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단체적인 외형은 갖췄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써있죠. 비법인 사단이야.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에 법인 설립 등기하면 그때부터 법이 인격체를 부여하는데 근데 뭐
조직은 갖췄어요. 짱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도 갖춰져 있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법인 사단.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종중, 교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종중, 교회, 동창회. 동창회 한번 생각해봐요. 동창회 회장도 있고 뭐 총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동창회가 법인 등기 안 해요? 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런 걸 뭐래? 비법인 사단. 문중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조직이 다 있지만 교회를 법인 등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해? 비법인 사단. 근데 얘네들은 단체적 구속력이 매우 강하겠죠. 예를 들어서 종중이 땅을 사요? 종중이 땅을 사면 그거 누구 땅이냐? 교회가 땅을 사면 누구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배우시기 전에는 이제 교회 땅이다, 뭐 하나님의 땅이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예. 근데 법을 배우면 구성원들의 총유라고 해야 돼요. 교회가 땅 샀다 누구 땅이라고요? 교회 구성원들, 신도들의 총유고요. 종중이 땅 사면 누구 땅이에요? 종중원들의 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중원은 성인 남성만 들어가요? 여성도 포함돼요? 종중의 구성원은 여성도 포함이 돼요? 여성도. 예전에는 이제 남성들, 성인 남성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여성들이 뭐 니들이 구성원 하세요. 난 관심 없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 이 토지 국토 개발되면서 이 종중의 넓은 땅이 수용되기 시작해요. 그럼 수용하면 뭐가 나요? 보상금. 그럼 그거 누구 돈이에요? 구성원들의 총유니까. 만약에 성인 남성으로만 돼 있으면 누구 땅이에요? 남성들이 그 돈 나눠 갖는 거잖아요. 여자들 열받잖아. 그래서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때 이제 남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인 남성만이 종중원이 되는 것은 관습법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이때 우리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건 헌법상 평등권 있잖아요. 헌법 11조.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관습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성만요, 여성도 포함돼요. 여성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 가져야죠. 무슨 말이 하셨어요? 그럼 어떤 분이 종중의 발전기금을 수억 내면 그분은 종중의 지분권이 생길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또는 뭐 절에, 대한불교 조계정도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이에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엄청 시주를 많이 하면 그 절에 지분권 생겨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완전 단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인정되는 지분이라는 개념조차도 인정될 수 없어요. 자, 결론. 공유는 완전 개인주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고 자유롭게 처분돼요. 근데 합유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있으니까 뭐는 있어요? 지분은 있어요. 근데 동업이라는 단체적 구속력 때문에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법인 사단은 완전히 단체주의적인 성향이니까 총유는 단체니까 아예 개인들에게 인정되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라는 개념조차도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뭐만 보냐면 공유. 합유 총유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유에 대해서 개인주의적인 공유를 자세하게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공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